네, 이번 파트 3에서는 앞에서 많은 정책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져 있는지 실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류화 정책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에서 메인 성평등 정책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별 영향평가 제도와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제도가 어떻게 정책 현장에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실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는 뭐고 성별 영향평가는 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용으로는 제목으로는 이해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나의 정책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하세요. 1995년에 북경 여성대회에서 세계 북경 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정책이 중요하고 이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국가들한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8년도에 정부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성단체들이, 한국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이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여성단체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라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여성단체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사회적으로 막 이슈를 일으켰는데 그러면 뭐 법도 있어야 되고 정책의 프레임도 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었어요. 이런 정책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제도화해 주세요 라고 청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에 한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본법이 국가재정법이에요.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된 조항을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에 예산은 여성과 남성을 고려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원칙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성단체가 이슈를 일으키고 국회에 청원을 넣어서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006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2010 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돼서 국회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사업의 주기를 3년 산다. 예산이 3년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도면 올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2019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산이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집행을 하고 잘 썼는지 어떻게 해요? 21년에 결산을 하겠죠. 그리고 감사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3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은 3년 산다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부터 올해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살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서를 2013 회계년도부터 작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정부 재정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국가 재정이 있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있지만 17개 시도에 한 220여 개의 그 작은 단위의 시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편성하는 전체 재정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그런 재정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좀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합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를 써서 국회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여기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성인지 예산서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성인지 예산서고요.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서는 서울시에서 작성해서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젠더 관점이 중요하니까 성인지 예산제도나 성별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여성단체들이 이런 거 중요하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 국회한테 얘기했고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면서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성평등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제도들을 시행할 때 자발적으로 부처나 사업 담당자 공무원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부 정책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성인지 예산 제도가 법제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성인지 예산 제도가 뭘까 궁금하시죠? 법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개념은 아까도 제가 성인지적 관점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제도가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성인지 예산 제도를 한국의 여성 단체들만 얘기했냐?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성별이다, 젠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국가재정법의 기획재정부가 예산 총괄 책임자예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재정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재정부에서 그 수행을 하고 있고 정의를 하고 있고 지침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가재정법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이 있을 때 정책을 수행하기가 더 쉬우시죠. 네, 그러니까 법이 마련되고 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하고 있고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합시다 라고 하면 누가 네,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예산이 남성과 여성한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그 화장실 얘기처럼 남녀가 공평하게 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형평성이 제고되고 그 과정에서 변기를 여기 3개 설치하고 여기 7개 설치했다라고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국민의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성도 제고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정부가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거는 많은 그 경제학자들, 여성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나 재정학자들도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젠더 관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가 재정과 그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가지고 제도를 뒷받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지 예산 제도가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을까요? 여기 한국어여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많은 나라,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국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럽에서 28개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22개국, 아시아에서 16개국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동일하게 한국처럼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성평등 수준이나 실정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저 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는 국가재정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가 있고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재정의 현황과 성평등 수준의 현황에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고 그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공감하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평등 지수, 성평등 수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성평등 수준이나 지표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면 어딘지 아세요? 막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스웨덴이 굉장히 성평등 수준이 높다, 남녀가 평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제도를 시행할 때 그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실제로 정책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그럼 스웨덴에 가서 그분들과 미팅을 막 하다 보면 우리 정부가 잘 못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국회에서 평가를 하시기도 하고, 시민단체들도 아직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라마다 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작은 하나의 사업부터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요성과 많은 나라들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법에서 통과됐어요 라고 할 때 법은 어떻게 만드냐,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조항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제16조 예산의 원칙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아예 국가재정법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26조에 그거 예산 편성한 거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성했대라고 했는데 어디 봐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법에다가 아예 다 넣어놨어요. 성인지 예산서를 26조에 제출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그거가 잘 썼는지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평등하게 쓰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쓰였는지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서 점검한다. 결산서를 결산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라고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조항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이런 내용들을 법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사실은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성평등 수준이 여성과 남성의 그런 평등한 권리와 내용들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모니터링,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국가재정법에만 이런 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면 이런 성평등 정책은요, 많은 정책과 그런 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요, 원래의 목적은 정부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런데 살림을 잘할 때 성별을 고려해라 라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별을 고려하고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 부처의 그런 역할이나 내용은 뭐냐라고 설명할 때 한국에서는 양성평등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가 우리 부처는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쓰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는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성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성평등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책임을 지고 부처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재정부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된 거를 총괄해서 국회에다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만 되고 있다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역할과 그 부처가 하는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성인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평등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네.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군인이, 군복이 불편하지 않은지, 치마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성별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성별 영향 평가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법이 발달한 나라죠. 네. 근데,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이거를 왜 꼭 성별 영향 평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젠더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내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근거가 되는 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예요. 성별 영향 평가에서 이것도 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을 성별 영향 평가를 해서 아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왼쪽은 그냥 우리가 정부 부처에 누구나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에서 내가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라고 하면 왼쪽과 같이 준비를 하죠. 그쵸? 뭐 너무나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가 크게 방향을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5년 뒤에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올해의 핵심 과제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중요하다. 그러면 연구개발에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계획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성인지 예산에서는 젠더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중기 계획에서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로나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를 지금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인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지금 당연히 경제가 나쁘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여성 자영업자나 아니면 그분들이 가게 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아이들을 맡아줄 곳이 없죠. 그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에서 돌봄 교실도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돌봄 교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저소득 가장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이게 성인지 예산 제도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별도로 재정 과정에서 별도로 막 얘는 별개로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을 편성하면서 젠더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죠. 예산을 이 사업은 어떻게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 얘기해 볼까요? 교육 초중고의 그런 컨텐츠 제공 사업 교육부에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가 저소득의 그리고 저소득 가장의 경우에는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컴퓨터도 없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그 컨텐츠들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온라인 수업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할 때 많이 모이는 건 좋지 않지만 돌아가면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든지 모여서 그 저소득층 가장의 그런 온라인 수업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가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방과 후 학교 중에서도 돌봄 교실에 그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그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 사업 담당자,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각 부처가 하고요. 실제로 어떤 젠더 마인드를 가지고 성인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냐는 거는 여성가족부가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그거를 총괄하는 거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해서 올해 예산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이런 정책의 중요한 이런 부분에 젠더 관점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가정폭력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에 있으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다 집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하고 수업도 잘 안 되는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 각 부처에서 젠더 퍼스펙티브가 있어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성인지 통계가 있어야 되겠죠. 상담 건수가 얼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가면 잘 쓰였는지 우리가 결산을 해보겠죠. 네, 결산을 하고 나면 정말 잘 썼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방과 후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정폭력 상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집행이 됐나? 가정폭력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실제로 우리는 부부를 중심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부보다는 아이들이 더 상담이 중요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산 편성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하고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전부 젠더 관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고, 그 관점을 가지고 분석 평가하는 게 성별 영향 평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게 성인지 통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정책 제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해야 되니까 정부처가 참여를 하고, 당연히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재정부는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누구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책이고, 이런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제도나 과정을 거치면 이거에 대한 산출물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별 영향 평가를 하고 통계 자료를 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정부가. 그러면 이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성인지 예산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시 사업들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업은 국방부는 군복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편성했구나,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사이버에서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범죄 통계로 인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구나라는 것을 성인지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잠시 뒤로 갔다 올게요. 자, 이 부분은 그 성인지 예산서에 성별 영향 평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폭력의 대상자가 얼마였고, 그 폭력의 성별 비율은 어쩌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여기에 다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계획은 이렇게 잘 세웠어요. 잘 세웠으면 잘 됐는지, 결과를 봐야 되죠. 이게 바로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표지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모 성별로 아버지가 폭력이 발생의 당사자였네, 아니면 아이가 당사자였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려고 노력했더니 폭력이 줄었네, 이런 얘기들을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를 시행할 때는
관계자들이 국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가 우리 국민이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도화가 돼서 법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할 때는 어떤 그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그런 사업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협력 체계처럼 여성부, 기재부, 전부처가 협력하는 것처럼 모든 사업 담당자들과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야지만 성평등이 제고될 수 있고 그 성평등 정책이 점점 여성 정책에서 다 같이 평등한 성평등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에 이런 성지 예산 제도나 이런 성주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이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요. 이 사업을 정말 담당하는 이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쵸. 국가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제고되셨다는 그런 연구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 느껴보면 이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원들이나 박사들이 가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제도를 담당하지 못했을 때와 이 제도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성평등에 관한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그 수치에서도 굉장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들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한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그럴 거예요. 전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이 조금씩 늘어요. 국가 전체 예산이, 국가 살림이.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느는 예산은 한국에서 보통 연간 5.4%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2019년도보다는 2019년 예산이 100원이다. 그러면 그거의 5.4%가 증가돼서 2020년도에 되고요. 2020년도보다는 2021년에 그거의 5.4%, 5% 내외가 증가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평등한 예산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한 원래 성평등을 목적으로 태어난 예산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별 격차를 줄이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는 그런 예산도 있었죠. 근데 원래 성평등을 목표로 해서 태어난 예산 그런 예산들은 16.5% 연평균 그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 여성 인력 개발 막 이런 데서 시행되어 오다가 여성 고용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면서 이런 예산의 비율이 16.5%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이 5% 전년대보다 증가했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성평등을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예산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법도 되어 있고 제도도 되어 있고 국회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또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고요. 성별 격차를 조정하려고 하는 예산들도 한 14.5% 정도 증액된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제고됐다. 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제고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예산들을 전체 통계 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예산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을 법부터 어떻게 나의 정책까지 스며들 수 있게 하는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 딱 예산이 얼마다, 어떤 사업이 어떻다, 어떤 제도가 어떻다, 이거는 정책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버짓이 아니라 버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거를 완료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닌 아까 여성정책의 주요 성평등 정책을 몇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던 분야까지 사회 통합 전반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주택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에서는 부동산 문제들도 굉장히 핫한데 그런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젠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젠더 이퀄리티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평등을 제고하는데 이런 제도가 중요하고 한국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3강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거나 관심 내용들이 있으면 참고문헌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